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우선 속보로 나오고 있는 환율 문제 상황 먼저 진단해보고 정원호 드디어 터졌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 그래서 환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환율 1521.1원까지 오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1521.1원 KB국민은행 공항 환율로 환전 환율로 볼 때 1583.9원, 1584원. 자, 지금 한번 볼까요? 1525원. 아까 27원까지 올랐다가 25원. 뭐 이제 환율이 물코가 굉장히 완전히 터진 상황이네요, 아주. 네, 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갈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율이 17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 17년 전이 이명박 정부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일어난 뭐 금융 사태인 건데 그때는 한미일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또 국민들에게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라는 두 글자가 정부에서는 거의 금기어입니다. 아무도 환율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통화 스와프든 사실 통화 스와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러시아도 있고 혹은 뭐 미국도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지금 전무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율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커지면 지금 그라이도 뭐 포장재 대란, 에틸렌 대란 막 지금 물가 폭등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터지면 이게 경제 상황이 비상사태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뭐 나프타 문제가 지금 뭐 그 종량제 봉투, 뭐 비닐봉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화장품 사업도 그렇고 철강 사업도 그렇고 다 수입 사업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원료를 가지고 수입 원료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좀 걱정되는 게 건설업계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경화시키는 레미콘에서 콘크리트를 그 중화시키는 에틸렌이라는 그러한 원료가 있는데 이 에틸렌과 뭐 화학작용을 통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에틸렌은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콘크리트 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한 2주도 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도 뭐 페인트나 이런 가격이 다 30-40%씩 올라서 올해 10월 달에 그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과연 입주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후술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나프타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을 건 없거든요. 네. 석유는 거기서 받겠지만 이 나프타 자체만 러시아로부터 받아도 되는데 이따가 러시아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뭐 수입 다각화를 뭐 구상하고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속보가 나왔네요. 정원호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구청장 시절에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여성 공무원 직원과 다녀왔는데 정상적인 출장이었으면 어떻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뭐 구청장 어떤 직원과 공무 중에 공무로 이유로 해서 다녀왔다 이렇게 됐을 텐데 공무 출장 서류에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남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성과 다녀온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이 여직원과 다녀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개인 사적 스캔들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펜앤마이크에서 네. 여의도에 지금 소문이 너무 많다. 네. 이 소문이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고요. 김재섭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김재섭 의원실이 자료 요구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청장실에서는 저 자료조차 여성을 남성으로 바뀌었다.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선 8기에 정원호 구청장이 총 14번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 한 번 칸쿤이라는 나라에 갈 때는 네. 단둘이 간 거예요.
여성만 동행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김재섭 의원실에서 이때 해외 출장한 거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해외 출장을 갔던 칸쿤 가서 아니 구청장이면 가서 뭐 계약을 체결하던 뭐 MOU를 체결하던 사업 뭐 구상을 하던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칸쿤에 있는 칸쿤 시장하고 만나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해외 출장간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출장 동행자 같이 간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준 게 남성으로 포개해서 온 겁니다. 근데 여성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 가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출입국 관리 기록되잖아요. 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출입국 관리 기록 말고 항공사를 이용했던 항공사 비행기 관련된 걸 떼면 그러면 좌석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잘 아냐? 이거 상간남 상간녀 사건 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남편이 뭐 직장 동료랑 해외여행 간 것 같아요. 조사해 주세요. 이러면 사실조회 신청 소송하면서 사실조회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출입국 기록 나오고 비행기표에 좌석표까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저 여성은 누구냐? 정원호 성동구청 시절에 있던 그 다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다급에서 가급으로 가나다에서 가급으로 2단계나 2단계나 상향 채용이 다시 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저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구청장하고 단둘이 여행 갔다 오니까 승진이 2단계나 됐다라고 하니까 공직사회에서 뒷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소문이 왕성하게 있었는데 김재섭 의원실에서 명확히 제보를 받아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받은 제보는 정확히 여성하고 단둘이 갔다 온 건데 왜 남성이라고 제출하냐? 이건 공론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오늘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한 취지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자료 요구 바뀌어서 보낸 그 취지가 뭐냐? 그 여성 누구냐? 갔다 온 거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정원호가 밝혀라라고 제기를 한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이 TV 토론회가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시장 TV 토론회에서 또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칸쿤 저희가 아니 멕시코 그죠 거기가. 네. 휴양지죠. 아니 멕시코로 이제 휴양을 가는 건 이해 갑니다. 네. 출장을 멕시코로 가는 사례가 그렇죠. 있어요. 국가 이제 예를 들면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이쪽에 서반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특별한 중남미의 어떤 계약을 할 사항이나 국가적인 어떤 관계 차원에서 멕시코 정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네. 월드컵 어떤 대전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가야 되겠는데 네. 무슨 성동구 정도에서 멕시코 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동구랑 뭐 자매 결연한 뭐 도시다 혹은 네. 아니면 성동구가 멕시코에 있는 뭐 유치하겠다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용적률 올려줬으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뭐 공장하고 뭐 협약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칸쿤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이고요. 뭐 이럴 순 있죠. 지금 휴양지가 대한민국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근데 내가 서울시장을 꿈꾸는 성동구청장인데 괜히 휴양지 갔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면 이상해지니까 그나마 굉장히 멀리 있는 휴양지로 칸쿤 정도로 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칸쿤은 휴양지 중에서도 유명한 신혼여행지로 뽑힙니다. 신혼여행지이기 때문에 그 신혼여행지를 어떤 여성 공무원하고 둘이 갔다 왔고 그 여성 공무원이 구청장하고 출장 갔다 오니까 바로 2단계가 승진이 됐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여성을 남성이라 갔다 왔다고 거짓말. 이거 공문서 위조거든요. 거짓말.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파렴치한 행각까지 저질렀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김재섭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제가 김재섭 의원실이 그동안 밝혔던 뭐 정원호와 폐기물 문제나 정원호와 통일교 그 정원호 고향 관련 문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실에 취재를 좀 했습니다. 물어보면서 특히 정원호 구청장이 갖고 있는 폐기물 540억을 8개의 업체한테 수의계약 나눠준 거는 이건 어떻게 알아본 거냐.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노하우 좀 공유를 하자. 우리가 다른 민주당에 있는 지자체장들도 알아보게 했더니 제보가 굉장히 많았다. 제보가 결정적이다. 앞으로 이거 말고 또 어떠한 제보가 쌓여 있을지는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계속 올라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뭐 뒤늦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하는 말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정원호 겁먹지 말아라. 지금 여의도에 이러저러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객관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선거에 박차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엊그저께도 뭐 몇 가지 큰 사건이 터졌었죠. 성동구에 약 541억의 수의 계약, 그리고 이 수의 계약을 한 업체의 관계자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정은호한테 후원금을 냈다. 따복따복 각 500만 원씩 최대치 후원금 최대치 냈다. 이런 것도 터졌는데 이틀이 멀다고 또 후에 또 터진 게 성폭력 혐의자 네. 터졌었어요. 성동문화원장이 재임명됐다. 그런데 이 성폭력 사건 혐의 사건 터질 때 이제 무슨 성폭력 혐의자를 또 임용도 아니고 재임용까지 하나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출신 이 지자체장 뭐 의원 국회의원들 중에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네. 성 관련된 비행 혐의로 굉장히 많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정원호도 네. 비슷한 사건의 유형으로 점점 흘러가는 겁니까? 네, 박원순, 뭐 오거돈 있고 그 네. 시작에는 안희정 지사가 있었죠. 네. 안희정 지사의 그 피해자인 김지은이라는 여성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김지은입니다. 이 책인데 거기 보면 아주 희한한 대목이 나와요. 그 피해자가 그 안희정 사단에 있는 뭐 비서실 사람들한테 자기 상급자한테 나 지사한테 이런 걸 당했다. 정말 여성으로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창피하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사한테 당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운동권 뭐 북한식 수령님 모시기처럼 무슨 대화를 하냐면 야 너가 당한 거는 큰일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 대통령 만드는 게 더 큰일이지. 그게 국가를 위해서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이 수령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조가 희생하는 걸 당연히 쇠뇌를 시키듯이 굉장히 쇠뇌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운동권 그 86세대 운동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인식,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거기에 낱낱이 고발돼 있고요. 정원호 구청장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 성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끄러움을 안 느꼈고 본인이 출장 가는 것도 정말 아니 어떻게 구청장이 공무원 여성하고 단둘이 출장을 갑니까? 차라리 내가 그 여성하고 뭐 썸이 있던가 바람이 있던가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휴가를 쓰고 몰래 가야죠. 여러분들 출장을 갔다는 거는 구청에 세비로 갔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몰래 뭐 설악산을 여행 가든 제주도로 가든 나 휴가 내고 나 찾지 마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출장 세비로 세금으로 가니까 그것도 여성이랑 단둘이 가니까 계약직 여성도 본인이 꽂아준 계약직 여성하고 가니까 관내 공무원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까?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혹은 86 좌파들의 이 성인식은 제가 변호사로서 또 일반 국민으로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네. 자, 매건매직을 요즘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매직이 일어나네요. 자,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갔다. 갑작스럽게 승진한 이유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 어디 가장 중요한 범죄자들 저격을 했습니까? 그래서 무공훈장 받을 정도였어요? 이거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네. 예전에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기생이 있으면 그래서 그 직급을 올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또가 고을의 사또가 수청을 들어라 해서 수청을 들면 뭐 관기에 그 뭐 직급을 올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구청장으로서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노킹스라는 시위가 일어난다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이란 지위를 왕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정원호. 이 문제 뭐 지금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541억 수의 계약부터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성폭력 혐의자 성동문화원 원장을 재임용하는 것. 그런데 또 멕시코 칸쿤에 한 여성하고 갔다. 그런데 남성으로 표기를 했다. 2호까지 제기됐어요. 그리고 승진 다급에서 가급으로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파격적 승진이 왜 일어났냐. 그 의혹들 샅샅이 털어보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있겠죠. 정원호 어떤 인물인지. 예, 미미님은 추잡한 것들. 예,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상황을 한번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제주에 갔어요. 한라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뭐 제세 중동에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늘려야 된다. 이게 대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유 관련된 석유 관련된 나프타 관련된 무슨 에틸렌 관련된 여러 대란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태양광하고 풍력 늘리면 해결이 될 것처럼 빠르게 속도를 내라. 빨리빨리. 그런데 과거 한번 독일 한번 볼까요? 독일이 재생에너지로 국가적 차원에 전환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됐었죠. 자, 우리가 흔히라는 가능성이 심한 이 풍력과 태양광 뭐 이거 지금 바로 한다고 에너지 문제가 바로 우리 산업의 기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특별법이라 그래서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산업 발전으로 계속 비율을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국가가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계획을 한 20년 단위, 30년 단위 세우거든요. 이미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석 연료, 석유, 석탄으로 인해서 전기 발전을 하는 거 줄이는 거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줄이고 하루아침에 풍력을 깔고 하루아침에 태양광을 깔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태양광 기술력의 발전과 풍력 기술력의 발전을 보면서 천천히 깔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공개석상에서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 무슨 뭐 빨리 뭐로 바꾸고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려요. 이미 정책은 다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좀 오버를 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답을 주기도 했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문제 이야기도 했고 SMR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기후부 예산을 보면 재생에너지 부분의 예산은 엄청 많이 대폭 올렸습니다. 원전 예산은 대규모 또 삭감을 했는데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 뭐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SMR이나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방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원전이 가장 현실적 카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좌파들은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고 네.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안 지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가 석유 석탄을 때우는 구우 에너지라고 하자면 신재생 에너지가 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건데 구우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차이는 뭡니까? 탄소 배출을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석탄 석유를 떼서 전기를 발전시키면 탄소를 배출하고 태양광, 풍력, 풍광 태양광으로 하면 탄소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럼 원자력은 뭡니까? 이 두 개를 갖고 봤을 때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이 지금 핵 분열을 통해 우라늄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터빈을 발전시키면 방사능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래서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으로 갑니다. 핵 융합에 프랑스 이터나 이런 핵 융합으로 벌써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이 핵 발전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봉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뭐 이거를 굉장히 적폐로 원자력 적폐로 규정하면서 한순간에 멈췄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 돼가지고 원자로에 대해서 수출을 다시 가동화시켰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다 사활을 걸고 있는 원자력, SMR 소형 원자력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낮추면 지금 이재명이 호남 지역에다가 뭐 AI 데이터 센터를 뭐 몇 조를 밀어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못 버팁니다. 다 못 버틴다는 말씀을 드리고 SMR은 굉장히 지금 원자력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자로 자체가 저거를 소형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에도 싣고 다니던가 혹은 작은 도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은 원자력. 쉽게 설명드리면 영화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 아이언맨의 아이언맨이 가슴에 차고 있는 이거 아크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SMR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거 지금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뒤처진 걸 뒤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팍 깎았다? 와, 윤석열 정부 때 그때 R&D 예산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예산 구조 자체가 윤석열 정부 때 R&D를 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를 늘리는 법을 만드니까 나머지 예산이 다 줄어든 거예요. 예. 무슨 이런저런 연금 만들고 뭐 하니까 뭐 수당 만들고 하니까 나머지 예산이 줄어든 것인데 그 와중에 원자로 예산을 또 줄어든다. 참담합니다. 예. 자, 중동 사태 때문에 석유 포함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면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이재명이 그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대안적 요소로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귀를 그냥 딱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석유 탐사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윤정부 시기에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탐사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성 부실이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석유공사를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자,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이고 상당히 경제적 수준은 그 대신 높은 이런 경제 대국으로 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석유 탐사는 이 석유나 천연가스, 가스 탐사는 사실은 국가가 생존을 걸고 해야 될 투자 중에 전략적 과제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또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재명이 이 석유 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 결과가 지금 나오기도 전에 개발 가치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싹둑 잘라가지고 폄하하고 지금 예산도 거의 없애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의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네. 일단 탐사라는 거는 탐사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서적만 읽어봐도 전 세계의 모든 탐사 역사를 봐도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탐사는 실패가 기본값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탐사 자체는 다 실패가 기본값이다. 다만 성공을 하면 그 국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국가 자체의 산업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기본값이지만 국가에서는 뭔가 조금의 희망이 있어도 탐사를 예산 투자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의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나 혹은 영국의 북해 이 정도에도 계속 그 유전도 영국 북해 유전도 계속 실패하다가 계속 초기엔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한 번 터지니까 국가의 그 산업 구조가 아예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도 되지 않고 지금 단계를 뭐 1단계부터 10단계로 치자면 한 3, 4단계도 안 한 상태인데 완전 초기 상태인데 이거를 시작도 전에 지금 시작은 좀 했죠. 이거를 지금부터 부실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기술력도 탐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기술력도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파잖아요. 여기를 파고 여기를 팝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전에 부실을 규정을 해놓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재생에너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대책이라는 게 내놓는 게 이제 최고 가격제. 결국 이것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방식이죠. 또 하나의 통제 방식이 있죠. 오부제입니다. 오부제.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간까지도 오부제를 적용하겠다. 뭐 유가가 120달러, 배럴당 110달러, 130달러 정도 올라가면 민간까지도 오부제를 시행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이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건 사실은 한 3, 40년 전에부터 시작되어 있던 주로는 통제형 대책인데 뭐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아까 원전 문제든 석유 탐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은 주로 통제, 이 네. 차량 오부제 뭐 이런 식의 민간인까지도 점점 확산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녹색 대전환이라는 것인지 이런 통제 방식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네덜란드처럼 예전에 네덜란드처럼 풍차 돌려가지고 뭐 방아찌기를 하던가 뭐 그러한 걸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국민을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하는 정책은 독재 국가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어떠한 자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던가 산업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통제해 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은 쏴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국가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제가 끝이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말이 뭐 샤워는 그 뜨거운 물로 샤워를 밤에 아침에 하지 말고 낮에 샤워를 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일반 행동권을 침해하려고 자유권을 침해하려고 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돌아다니지 마라.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헬스장도 가서 운동도 하지 마라. 야외 운동도 하지 마라. 야외에서도 마스크 쓰고 운동해라. 이렇게 국민의 일반 헌법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 행동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했는데 여기서 이게 통한다고 하고 민간까지 확대했을 때 국민들이 봉기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계속 다른 것도 통제를 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계속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 석유가 정말로 일반 승용차에 저렇게 많이 쓰이냐? 우리나라 석유 전체량 중에 일반 승용차에 쓰이는 석유는 30%가 안 됩니다. 뭐 20%도 안 된다는 뭐 통계도 있고 하는데 다 사업적으로 쓰이고요. 기업에 쓰이고요. 항공유에 쓰이고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쓰는 그 자동차에는 수요가 저렇게 없는데 저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일한다 이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의 에너지 관련된 어제 발언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러시아가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겁박하는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띄워주시죠. 자, 안드레이 루덴코 이 러시아 외무차관 사진이 지금 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겁박하는 발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아주 겁박하는 경고를 보냈어요. 자, 미국이 요구하고 또 미국과 서방이 운영하는 우선 지원 요구 목록이라는 게 있죠. 군사 지원 체계인.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 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러시아 전범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범 국가예요.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대놓고 뭔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연대를 하는 이런 것까지도 보복하겠다,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겁박하는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푸틴이 발표를 하지 않고 외무차관이 발표했으니까 뭐 네. 수위는 한다긴 낮지만 그래도 그 어조는 굉장히 셉니다. 왜 자꾸 우리나라한테 이러냐? 우리나라가 포탄을 갖고 있는 개수가 네. 지금 밝혀졌어요. 뭐가 밝혀졌냐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야, 포탄 좀 빌려달라 혹은 뭐 미국 이란 전쟁에서 포탄 좀 빌려달라 미사일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야 안 돼 우리나라도 지금 쓸 양이 일주일치밖에 없어 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주일치 양이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 쓰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일주일치야 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북한이라는 적대 국가가. 우리는 지금 전쟁 휴전 중이잖아. 우리는 포탄은 이만큼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빌려달라라고 해서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보는 시선은 우리나라가 포탄 개수가 거의 뭐 몇십 년 전쟁할 것처럼 비축을 해놓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요청에 대한민국 정도는 응할 수 있는 거죠. 그 공급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강력하게 나오는데 사실 외교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 보여지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용해야죠. 이용을. 예.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100개 달라고 했을 때 야 러시아 우리 100개 준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100개를 안 주면 너네는 우리한테 나프타를 몇 개를 줄래? 혹은 아니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래? 북극 항로에 대해서 우리 유럽 가는 항로 개척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던가 혹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해야죠. 야 너네도 그러면 북한에 가스관 끊어. 북한 가스관 끊어.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래서
포탄 100개면 내가 5개만 줄 테니까 95개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우리를 줘. 뭐를 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뭘 발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뭘 발표했는데 우리는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나 그렇게 이렇게 좀 기운이 떨어지는 양상이죠. 예, 네. 힘이 없나.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루덴코 차관이 외무차관이 한국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좀 다른 메시지나 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루텐코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본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추가 조치가 러시아의 국경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의 방어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대응하겠다. 상황을 주시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한 메시지와 한국을 향해 하는 메시지를 보면 일본을 향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네. 톤도 낮추고 한국은 막 거칠 거 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가 어쨌든 혈맹인 북한을 의식한 것인지 평소에 이재명 정부가 이 중국과 러시아에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깔보는 거 너희들 정도는 네. 뭐 그간에 우리한테 밑에서 깔보고 굽신거리 왔던 것에 맞게 해주겠어 이런 것인지 이런 약간은 차별화된 이 국가적인 대응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군사력 전체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뭐 그 군사력 순위에서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네. 세세하게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릅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제가 포탄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항공과 해군 기술 또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망 기술 그러니까 감시 기술 그리고 위성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해군력이 강해봤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딱히 필요가 없고 일본은 지금 자국법 내에 헌법적인 입장에서 물론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헌법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일본 헌법 내에서는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러 전쟁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은 필요가 없다. 근데 대한민국은 또 왜 조명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포탄 개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군사 기술력이 현무5나 혹은 아니면 그 청군 같은 거 그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땅을 뚫고 들어가서 200m, 150m 뚫고 들어가서 땅에서 터뜨리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자체를 폭격을 안 하고 위에서 미사일을 떨겨서 펑펑펑펑 층별로 폭파시키겠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전국에 포병대회가 있어요. 포병대회. 여러분들 K9 자주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포병대회가 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포를 실은 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끼익 옮겨가지고 펑 쏘고 또 끼익 옮겨 펑 쏘고 굴곡이 이렇게 있으면 포를 움직일 때마다 다시 설정을 하고 끼익 옮기고 해야 되는데 K9 자주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포를 자동차 위에 올려가지고 굴곡이 있는 데를 자동차가 막 갑니다. 가는데 이 자동차는 굴곡 있게 가는데 위에 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포를 쏘면서 갑니다. 계속 펑펑펑 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서 러시아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던가 우리나라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면 지금 우러 전쟁에서 판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키를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얻을 거는 러시아로부터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원호 관련해서 정원호 측에서 밝힌 게 있으니까 이건 소개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예. 일단 잘못 알려진 거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좀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멕시코 공무 국위 출장 관련해서 알려드린다 하고 정원호 측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관련된 것은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참석을 하는 것이다. 주최 측인 멕시코 선관위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방의원 3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정원호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 무도한 네거티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의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으며 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멕시코 일정은 멕시코시티, 메리다, 칸쿤 등의 일정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호 측이 밝힌 사항을 보면 이건 국제참여민주주의 포럼, 근데 이건 또 멕시코 선관위에서 초청을 한 거네요. 네. 예, 여기서 초청을 했는데 둘이 간 건 아니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갔는데 출장 심사 의결서에 저렇게 표기를 남성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다. 구청 측에서 실수로 저렇게 오기를 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밝혔네요. 네, 저는 이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네. 일단 여자는 맞네요. 예. 여성 그 공무원 단둘이 간 건 맞고 저 여성 공무원이 승진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예. 자, 즉석에서 제가 반론을 좀 해드리자면 네. 저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에 그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뭐 김두관 의원하고 뭐 이종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떠한 그 지원금으로 세비로 갔는지 모르겠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또 어떠한 지원금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지자체 중에 성동구청장만 갔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 성동구청장만 굳이 저 행사를 갔냐는 것이고 저 그 의결을 보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 날짜가 2월 15일입니다. 네. 2주 전에 그 승인을 해서 적격으로 된 건데 그 회의록은 본 의결로서 가름하는 회의록도 없고요. 보니까 네. 그 심사를 했다는 것인데 심사 회의록도 없을 뿐더러 2주 전에 저렇게 그 급하게 출장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출장 중에 제가 지자체장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는 CES라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전자미래 포럼 같은 거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초단체장들이 어떠한 그 포럼이든 행사를 갈 때 저렇게 여성분하고 단둘이 가는 경우는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저희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저 발표 때문에 저 해명 때문에 더 오해의 소지가 더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지금 2,800만 원입니까? 예산은 두 명이 저렇게 10박 여행을 가는데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에 성동구청장이 여성 공무원하고 그것도 계약직 여성 공무원하고 둘이 왜 갔나? 정말 그게 너무나 저 더 이상한데요? 해명 들어보니까. 예. 네. 이게 이제 공적 활동이라고 일단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참여 공무원 직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직원이 여성인데 남성으로 표기한 게 단순 실수였을까요? 저런 실수를 하기가 쉽진 않은데 오히려 실수인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일정 과정에서 왜 성동구가 여기에 포함돼서 그것도 여직원을 데리고 갔는지 그냥 여기 얘기는 이제 뭐 업무 담당자다, 뭐 참여단의 실무를 했다 이제 이런 건데 또 하나는 다른 자료 한번 볼까요? 진급 관련된 부분에 어떤 자료도 있습니까? 그건가요? 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띄워주시면 저게 268번인가요? 빨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각급 뭐 관련된 저기는 임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로 보입니다. 지금 방송 중에 받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네. 각급 그걸로 보여요. 지금 네, 맞습니다. 각급이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이고요. 네. 구청 기획 전문관으로 4명이 지원해가지고 1명이 됐고 네. 2025년 10월달,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4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선정됐다. 그 탈락한 3분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저 앞에 있는 다급은
한 명 지원해서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지원해서 임용 날짜가 2022년 7월인데 그럼 뭐냐? 그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데리고 그 간 거 아닙니까? 러시아랜다. 그 멕시코를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데리고 멕시코를 갔다. 그 계약 기간 끝나고 종료가 됐는데 2026년 3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 이 사람을 다시 구청 전문 기획관으로 채용을 했다. 아, 이분이 일단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기 소통 전략으로 채용을 했다가 아까 공문에는 뭐 청년 정책 담당이라 써 있는데 그 청년 정책 담당으로 바뀐 건지 좀 궁금하고요. 청년 정책 담당이라고 함은 보통 청년 나이 또래가 맞거든요. 그러면 2030 혹은 40 초반, 40대 초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거 모두 하나하나가 다 예, 한번 저 또 하나 의문입니다. 시사저널의 보도 혹시 그 기사 갑자기 이제 나온 얘기라 시사저널 보도 혹시 우리 피디님 받으셨어요? 시사저널의 보도에 이 인물에 관해서 지금 임모 씨로만 제가 포가 됐는데 이분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민달팽이 유니온이군요.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임경지 씨로 보이는데 시사전에서 예전에 2015년 9월에 인터뷰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 사람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관련된 일을 활동한 것 같아요. 복지 정책, 주저주의는 그러니까 아마 민주주의 관련해서 요 자격으로 갔다는 것인지 이 사람을 지금 채용해서 썼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받은 네. 2023 글로벌 포럼 그 모던 다이렉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그 멕시코에서 했던 거 네. 사진을 받았는데 네. 제 이 사진에는 정원호 구청장도 제가 지금 못 찾겠거든요. 단체 사진을 받았는데 일단은 자 성동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러면 비행기 표 내역부터 공개하십시오. 비행기 표 내역이 비즈니스인지 좌석은 어떻게 앉았는지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 이외에 10박 12일 일정을 다 공개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세계 다보스 경제 포럼이든 뭐 아무리 뭐 유명한 포럼이라 하더라도 10박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보통 4박에 끝나죠. 그렇죠. 아니 다 왜냐면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전 세계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바쁜 사람들인데 구청장이 10박 11일을 비워서 출장을 간다? 그러니까 아까 갔던 사람들도 10박 11일을 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죠. 네, 그 사람들은 3박 4일이나 4박 5일 일정을 하고 돌아오고 나머지 추가 일정을 한 건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볼 게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그 여성을 남성으로 바꿨다는 게 단순한 실수다?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서울시정을 맡기겠습니까? 예. 예, 일정을 한번 보면 멕시코시티에서 3박 4일 포럼을 했고요. 메리다에서 서밋을 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일단 밝힌 건 2박 3일 그리고 칸쿤에서 2박을 했다고 그러네. 경유해서 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정을 함께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단순 실수가 아닌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막대한 2명 가는데 거의 3천만 원인가요? 2,800만 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3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막대한 공금을 또 사용한 일도 벌어졌네요. 이게 속여서 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정원호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돼서 나왔네요. 정원호 관련된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13건 지금 수사가 지지분하긴 하지만 김병기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정원호 건도 지금 착착착 쌓였는데 그냥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금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하면 5건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5건. 541억 수의계약, 공공기관장,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문제, 여수의 성동구 힐링센터 만든 거 이런 것들 몇 건이 지금 쌓여 있네요. 하나하나가 다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네요. 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좀 전하는 걸로 하고요.
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5월에 총파업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상황인데 이제는 아예 노조원들, 조합원들, 직원들을 겁박하는 상황이 됐네요. 파업에 불참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네요. 파업 불참자를 해고 1순위로 삼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 해고해라 하도록 하는 1순위로 삼겠다. 이 노조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참여율을 공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제외하겠다. 이건 뭐 노조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독립성이고 자발성이고 네. 그런 건데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라 완전 강제 노동 이런 건 들어봤지만 강제 인재 파업에다가 강제 집회 참여 뭐 이런 건가요? 동원령인가요? 예, 일단은 형법상 강요죄가 되고요. 네. 다중이 했으면 형법상 특수 강요죄가 됩니다. 형법상을 넘어서서 노조법, 노동관련법에 보면 네. 노조법 제3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쟁의 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협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쟁의행위가 이루어진다? 불법 노동 쟁의행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법 노동 쟁의행위로 법원이 판결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너 여기 안 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안 오면 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거야 라고 해서 저렇게 파업을 했고 쟁의행위를 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야, 이 쟁의 자체가 불법이야. 이건 법률을 벗어난 목적을 상실한 것이야 라고 하는 엄밀히 말해서 불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저 피해를 받고 있는 삼성에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좀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잠깐 속보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비상경영 선포를 했네요.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 선포를 했었죠. TA항공도 선포를 했는데 항공유 문제, 항공유, 휘발유, 경유, 뭐 등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항공 진짜 네. 운행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석유보다는 항공유가 더 석유의 이제 품질이 있거든요. 일반 자동차 품질이 있고 자동차도 뭐 고급유가 있는데 항공유라는 거는 굉장히 절제된 기술로 인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항공유가 더 심하다. 자동차 오부제를 하는 것처럼 항공도 오부제를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결국 항공에는 비행기 티켓 값이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고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비상경영 선포를 하면서 결국 뭐 인력 감축 같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항공 비행기 티켓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환율도 높은데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이참에 좀 국내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시 삼성전자 노조로 오겠습니다. 삼성노조에서 왜 파업을 하느냐?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하라는 거죠. 성과급을 어디까지만 준다 이런 거 없애고 뭐 다 그냥 노조한테 주든 직원들한테 주든 거기까지도 지금 열어놓자 이런 건데 뭐 SK 하이닉스처럼 왜 보상을 안 하냐 뭐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다고 그래요. 자, 삼성전자 측이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 상한선을 넘는 특별 포상까지 제안을 한 상태예요. 물러섰어요. 삼성 경영 측도.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실제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 2천억에서 1조 7천억 뭐 사이로 매일 그냥 1조 몇천억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그러면 영업이익의 10% 이상 정도는 성과급으로 쓰겠다.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당장의 영업이익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삼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경영지 측도 한번 물러나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정도 되면 이건 근로조건 개선 문제 차원의 문제가로 보이질 않네요. 네, 삼성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노조의 발이 들어졌는지 굉장히 좀 아쉽고요. 노조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는 저렇게 돈을 성과급을 많이 주는데 네. 왜 삼성은 성과급을 많이 안 주냐?
아니면 벌어야 주죠.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15년 동안은 성과급이 이렇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터진 거예요. 올해 또 터질 것이고 삼성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성과급이 계속 터졌어요. 특히 어디서 터졌냐? 삼성은 휴대폰 때문에 터졌거든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삼성 휴대폰에 의한 그러한 모바일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급이 다 터졌는데 본인들이 터졌을 때 SK 하이닉스에서 삼성 주는 것만큼 우리도 달라라고 노조 파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삼성에서 노조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대학생을 다니고 또 고등학교에서 뭐 자유로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SK를 갈지 삼성을 갈지 내가 전기전자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SK 하이닉스를 갈지 삼성으로 갈지 선택했을 때 삼성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는 건데 삼성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회사 유보금을 남겨두지 않고 하다가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진짜 월급이 안 나올 사태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글에서 반도체보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터보컨트요. 터보컨트. 터보컨트라는 아주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6배 이상 압축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원래 반도체라는 게 좌표로 뭐 X2, Y3 좌표로 가는데 터보컨트는 아예 각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량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는 이익금을 연구 자금으로 돌리고 또 혹시 모르게 발생할 그 R&D 자금으로 돌리고 또 유보금을 남겨놔야 되는데 저렇게 이익금 다 퍼달라고 하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사무실이 매일매일 잘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매달 잘 내지 않고 어떤 달은 흑자가 나요. 네. 어떤 달은 적자가 나요. 어떤 달은 적자가 나면 적자가 뭐 2달 연속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직원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기존에 흑자가 났을 때 그 비용을 법인에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 유보금을 남겨두고 야 혹시나 그러니까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몇 달은 직원 월급 줄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는 건데 경영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월급 받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터져서 그런 거지. 네. 정말 좀 이렇게 상생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그럼 할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터보컨트 기술이 나왔죠. 구글에. 사실은 연산을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목받았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한 절반 가까이를 삼성과 SK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데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구글의 이런 톱컨트 기술뿐만 아니라 추격해오거나 앞장서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미 네. TSMC나 뭐 인텔이나 또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앞서가거나 또는 뒤에서 추격해오고 중국 업체도 추격하는 상황인데 아예 생산을 중단한다. 생산에 차질에 심각한 차질을 주겠다. 옛날로 하면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것과 그렇죠. 비슷한데 이러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점점 삼성을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수록 좀 높아지는 일종의 자해행위를 스스로 하는 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유명할까? 한국, 대만, 일본이 유명할까? 네. 유럽과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못하나? 특히 유럽은 반도체 기술이 없냐? 아닙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반도체 기술을 먼저 갖고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는 반도체 산업이 왜 발전이 안 되냐? 노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거를 생산하려면 그 생산 공정이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요. 생산 공정이 멈췄다가 다시 셧다운된 생산 공정을 다시 일으키기 힘든데 멈추고 안 멈추는 거는 어떻게 하냐? 반도체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먼지 하나가 들어가던가 청정구역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기술자가 와서 바로 고치면서 공정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영국처럼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쟁의하고 노동 파업하고 이게 과도하게 발달된 나라는 야 지금 빨리 와서 고쳐. 나 한 달 휴가인데. 나 바캉스 왔는데.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단어가 프랑스 용어잖아요. 나 한 달 휴가 왔는데.
야 빨리 와서 고쳐야 돼.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해. 난 싫은데. 나는 휴가 왔는데. 이런 사고 방식이 유럽식 노조 사고 방식이고 대만, 한국, 일본 이 약간 그 동아시아에 있는 민족성은 일단은 국가를 우선시하고 또 나보다 회사를 우선시하고 단체를 우선시하고 가족을 우선시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 희열을 느끼고 이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유럽에서는 기술력이 있어도 발전을 못하는 거고 한국하고 대만에서 발전을 하면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거보다 그럼 동남아로는 더 왜 안 가냐? 거기 약간 국가적인 부패가 만연해서 또 못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 대만은 국가적인 부패가 심각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고, 근데 갑자기 저렇게 노조들이 판을 친다? 이러면 사이클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TSMC는 노조가 없는데 삼성은 노조가 있네. 노조가 심하게 판을 치면 공정이 멈출 수도 있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그 수급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출하량이 못 맞출 수도 있네. 이러면서 정말로 반도체 산업 자체를 우리나라가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정말 그 극단적인 위험성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발달했냐? 그건 요즘 얘기고요. 우리 그 1980년대 이건희 회장님께서 전자산업 하자 그러고 반도체를 딱 집었을 때는 기술력보다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노조가 없는 그런 성실함. 근데 성실함이 없어진다? 그럼 기술력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는 로봇 시대가 오면 결국 저는 공정을 정밀한 로봇가 할 건데 먼 훗날에는 그때는 노조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삼성이 영원한 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삼성의 저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세계의 선진 기술을 이끌어가는 삼성, 거기에는 그 선진 기술을 이끌어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삼성의 경영인들과 엔지니어들이 있었죠. 그런데 삼성 노조가 생기면 선진적인 경영인과 선진적인 최고 실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정말 그 발군의 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까요? 자, 현대는 이미 이 뭐 로봇 관련된 새로운 어떤 공장의 공정 체계를 막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아예 새로운 생산 기술을 막아버리겠다 하고 했어요. 삼성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은 누구 때문에 무너지냐? 무너지면 이제 그 닦아놓은 오랜 기간의 그 숙련된 기술과 앞서가는 미래 가치, 경쟁력이 이제 노조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죠? 국가적 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삼성 노조의 문제는 단순히 삼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민노총 문제가 민노총 폐악질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 문제 계속 좀 다뤄봅니다. 예, 그 현황까지 다뤄봤습니다. 3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